선생님, 어머님,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시장에 갔다가 계란 한 판, 사과 한 알 값에 놀라 조용히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월급처럼 오르지도 않는 연금 135만 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병원비에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챙겨야 한다면 과연 한 달을 살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 충남의 작은 소도시에서 낡은 구두 밑창을 덧대 심고 실내 온도를 19도로 맞춰두고 서로의 온기로 겨울을 나는 노 부부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현실이자 어쩌면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지혜를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분들은 월 135만 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인간의 품위를 지켜내고 있을까요? 선생님, 어머님,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가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시죠? 시장에 갔다가 계란 한 판, 사과 한 알값에 놀라 조용히 내려놓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월급처럼 오르지도 않는 연금으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병원비의 자식들, 경조사비까지 챙겨야 한다면 과연 한 달을 살아내는 게 가능할까요? 여기 14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스쳐가는 외식 비용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달이라는 우주를 버텨내게 하는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는 현실이자 어쩌면 바로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들의 지혜를 보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구광역시의 해가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낡은 변두리 아파트 단지. 25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18평 복도식 아파트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린다. 새벽 5시. 도시의 소음이 잠든 그 시각에 박영식 할아버지와 김수님 할머니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실내 온도계의 붉은 눈금은 18도에 멈춰 있었다.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지난달 8만 원이 넘게 나온 가스비 고지서를 본 뒤로 두 분만의 암묵적인 약속이 되었다. 영식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무릎 탐유를 두르고 스님 할머니는 솜을 두툼하게 누빈 손바지를 껴입는다. 서로의 온기가 이 집의 가장 따뜻한 난로인 셈이다. 스님 할머니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닳고 다른 가계부를 펼친다. 어제 자로 14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 할아버지가 섬유공장, 기계공장을 전전하며 30년간 부은 국민연금 92만 원,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32만 원.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오래전 부어두었던 적금을 깨 매달 16만 원씩 보태 쓰는 돈까지 합친 금액이다. 할머니의 다른 펜 끝이 한자 한자 숫자를 새겨나간다. 관리비와 가스비, 인터넷과 TV 요금 4만 원, 할아버지의 2만 원짜리 폴더폰과 할머니의 3만 원짜리 알뜰폰 요금까지 합쳐 통신비 9만 원.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늙은 부부의 실손보험료 23만 원.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 지출 62만 원을 빼고 나니 수중에 남는 돈은 78만 원. 이 돈으로 두 사람은 한 달의 식비와 병원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경조사를 감당해야 한다.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고작 1만 5천 원 남짓이다. 영감. 오늘 아침은 어제 경로당에서 얻어온 시래기 넣고 된장국이나 끓일까 봐요. 그거 좋지. 당신이 끓여준 시래기국이면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지. 영식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 대꾸하며 현관으로 향한다. 그의 발에는 낡을 대로 낡은 운동화가 신겨 있었다. 얼마 전 밑창이 너덜너덜해진 것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두었지만 금세 다시 입을 벌렸다. 그걸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할아버지는 멋쩍은 헛기침을 하며 문을 나선다. 새벽 운동이라 둘러대지만 실은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기 위해서다. 한 달 내내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고작 몇만 원이지만 그 돈이면 손주 녀석 좋아하는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굽은 허리를 펴고 또 편다.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시래기국과 밥 한 공기,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상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 천천히 그리고 오래 씹는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꼼꼼하게 설거지를 하고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든다. 그들의 일상은 지독하리만치 규칙적이고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식탁 한편에 놓인 하얀 봉투, 얼마 전 우편함에 꽂혀있던 손녀의 결혼 청첩장이었다. 다음 달이 벌써 우리 강아지 시집가는 날이네. 세월 참 빠르다. 수님 할머니의 말에 영식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한다. 그러게 말이야. 그 녀석이 코 흘리게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대화는 거기서 멈춘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이야기는 누구도 먼저 꺼내지 않는다.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할까? 10만 원을 하자니 첫 손녀 결혼식에 면목이 없고 20만 원, 30만 원을 하자니 다음 달 생활이 아득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연다. 아무래도 은행에 한번 다녀와야겠어요.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지. 우리 손녀 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게, 그래야지. 할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짊어져온 가장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은행을 찾았다. 번호표를 뽑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유독 길게 느껴졌다. 창구 직원의 기계적인 친절함 앞에서 수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다. 20만 원. 할머니가 힘겹게 내뱉은 그 금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한 달치 약값이었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난방비였으며 서로를 위해 아껴두었던 비상금이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남은 잔액이 찍힌 통장을 돌려받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다. 그걸 본 할아버지는 애써 할머니의 어깨를 투박한 손으로 감쌌다.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들을 보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영식 할아버지는 유독 심한 기침을 했다. 쇳소리가 섞인 마른 기침이 정적을 갈랐다. 영감, 괜찮아요? 내일은 꼭 병원에 가봅시다. 괜찮다니까. 늙으면 다 이러고 사는 거지. 찬바람 좀 쐈더니 그런갑다.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할머니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저 고집은 평생을 따라다녔다. 아파도 아프다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다 내색하지 않았다. 당신의 아픔이 곧 가족의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사건은 갑자기 터졌다. 며칠 뒤 새벽 여느 때처럼 폐지를 주우러 나갔던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수님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119에 전화를 걸었고 잠옷바람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낯선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의사는 폐의 그림자가 보인다며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CT 촬영을 비롯한 여러 검사 비용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아찔했다. 며칠 전 손녀의 결혼 축의금으로 찾아온 그 20만 원이 떠올랐다.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수십 번을 망설였다. 하지만 새벽부터 일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아들의 지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제 아파리마기도 벅찬 자식에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우선 제일 급한 검사만 먼저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누웠고 할머니는 식탁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손녀의 결혼 청첩장이 놓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설렘과 기쁨의 상징이었던 그 하얀 봉투가 이제는 원망스럽고 버겁게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병원에서 받아온 진료비 중간 정산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하고 가계부 위로 떨어졌다. 한평생 아끼고 아껴왔다.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 떨이 채소를 사기 위해 해질녘 시장을 찾았다.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고 외식 한 번 마음 편히 해본 적 없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내 남편이 아픈데 돈 걱정 때문에 제대로 된 검사 하나밖에 해주지 못하는 아내. 자괴감과 미안함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때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의 축 처진 어깨를 본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졌다. 평생 짐이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짐만 되는구나.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참고 참았던 서름이 폭발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다. 그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처절한 슬픔의 절규였다. 당신 평생 고생만 했는데 아픈 것까지 돈 걱정하면서 참아야 합니까? 그게 당신이 말하는 최선이에요? 내 남편, 내 하늘이 무너지는데 돈 몇 푼이 뭐라고, 그깟 돈 없어도 되니까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게 당신 아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정말? 할머니의 외침은 낡은 아파트의 벽을 울렸다. 그것은 돈에 대한 원망이 아니었다. 평생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동반자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었고,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에 대한 통렬한 외침이었다. 영식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내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평생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툴렀던 할아버지의 눈에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아내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어. 두 노인은 한참을 부둥켜 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25년 된 낡은 아파트 안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보듬었다. 돈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스님 할머니는 통장을 들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다. 망설임 없이 마지막 남은 적금마저 모두 해지했다. 그 돈으로 할아버지의 병원비를 치르고 남은 돈은 하얀 봉투에 정성껏 담았다.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 바쁘지? 다름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으셔서 다음 주 손녀 결혼식에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다. 이건 할아버지랑 내 마음이니까 내가 대신 전해주렴. 할머니는 병원 이야기는 쏙 빼놓고 그저 가벼운 감기 몸살처럼 둘러댔다.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지만 끝내 돈 이야기는 하지 못했다. 부모는 그런 존재다. 내리막길에서도 자식 걱정이 먼저인 사람들. 그 주 주말, 할머니는 홀로 손녀의 결혼식장을 찾았다.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손녀를 보며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미안함의 눈물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월 140만 원. 그 돈으로 두 노인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서로의 건강을 돌보며 가족의 경조사까지 챙겨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인간의 품위를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냐고. 그분들의 닳아버린 구두 밑창과 18도에 멈춰버린 보일러와 말없이 삼키는 기침 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여 보았냐고 말입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목소리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그 어떤 난로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아침은 물안개와 함께 찾아옵니다. 남한강이 굽이쳐 흐르는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2층짜리 전원주택. 올해 68배 최진혁 선생님과 66세 이미숙 어머님의 보금자리입니다. 새벽 6시, 실내 온도 조절기는 쾌적한 23도를 가리키고 거실 통창으로는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진혁 선생님은 30년 넘게 몸담았던 교직을 6년 전 교감으로 정년퇴임했습니다. 아내 미숙 씨는 남편이 첫 월급을 타 온 날부터 부부의 재무장관을 자처했습니다. 진혁 선생님 앞으로 매달 어김없이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 350만 원. 젊은 시절엔 아이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느라 빠듯했지만 두 사람은 노후 준비라는 네 글자만큼은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수입의 20%는 무조건 개인연금과 장기저축성 보험에 붓고 맞벌이 하던 아내가 벌어온 돈의 절반은 비상금 통장에 따로 모았습니다. 그 덕에 이제는 연금만으로도 생활은 충분하고 따로 모아둔 2억 원의 비상금 통장은 부부의 마음을 세상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는 갓 지은 솥밥과 바지락을 듬뿍 넣은 순두부찌개, 그리고 부부가 직접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만든 나물 반찬이 정갈하게 차려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어제 동네 사진 동호회에서 찍어온 출사 사진을 함께 보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진혁 선생님은 은퇴 후 평생의 꿈이었던 사진 기술을 배워 이제는 제법 전문가 솜씨를 뽐냅니다. 미숙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배운 서예와 수필쓰기로 일주일을 바쁘게 채웁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숙 씨가 노트북을 열고 가계부 앱을 실행합니다. 달아빠진 수첩이 아닌 한눈에 자산 현황을 볼 수 있는 디지털 가계부입니다. 고정 지출인 관리비와 보험료, 통신비 등 110만 원을 제외하고도 240만 원이 남습니다. 두 분이 한 달간 식비와 용돈으로 쓰기에는 차고 넘치는 돈입니다. 여보, 다음 달에 우리 민준이 결혼하는 거 축의금은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애들 신혼집 얻는데 좀 보태줘야 하지 않겠어요? 미숙 씨의 말에 진혁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첫 손주의 결혼은 부부에게 걱정거리가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보태줘야지. 우리가 이럴 때 힘이 되어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거 아니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 집값 때문에 결혼도 미룬다는데 우리 손주만큼은 편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싶구먼. 우리가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5천만 원만 찾아서 보태주자고. 축의금은 따로 넉넉하게 200만 원 준비하고. 잘 생각했어요. 애들한테는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까 부담받지 말라고 잘 이야기해야겠네요. 대화는 시종일관 따뜻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며칠 뒤 부부는 아들 내외와 손주 커플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근사한 저녁 식사를 대접한 뒤 진혁 선생님은 미리 준비해둔 봉투 2개를 손주에게 건넸습니다. 하나는 축의금, 다른 하나는 집을 구하는데 보태 쓰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큰 도움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손주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부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는커녕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구나. 지난 세월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예고 없는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칠 뒤 진혁 선생님은 아침에 텃밭을 가꾸다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놀란 미숙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119를 불렀고 곧바로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각종 검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당장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미숙 씨의 가슴은 철렁했지만 단 한순간도 치료비를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을 적부터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해 둔 실손보험과 암보험, 심혈관 질환 진단비 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시술비와 입원비는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될 터였습니다. 미숙 씨는 오직 남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에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진혁 선생님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1인실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미숙 씨의 눈에 조용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 이렇게 잘못되는 줄 알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오. 걱정시켰구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당신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부었던 그 보험들이 오늘 내 목숨을 살린 셈이야. 그때는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당신의 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치료받고 누워있구먼. 정말 고맙고 또 고맙소. 진혁 선생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숙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쌓아 올린 시간과 노력이 단단한 성이 되어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부부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망설이고 서로를 원망하는 비극 대신 미리 준비한 대비책 덕분에 서로의 소중함과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진혁 선생님은 의사의 권고에 따라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뒤
두 사람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주의 결혼식장을 찾았습니다. 하객들을 맞으며 환하게 웃는 아들 내외와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의 손주 부부를 보며 진혁 선생님과 미숙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이니 자식들도 저렇게 걱정 없이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리라.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찍는 가족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세상 가장 인자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월 350만 원의 연금과 미리 준비해 둔 비상 자금. 이 돈으로 두 사람은 품위 있는 의식주를 누리고 수준 높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에 당당히 맞서고 자식과 손주의 가장 큰 경사를 아낌없이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실함과 지혜로운 준비가 만들어낸 행복할 권리의 실현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오늘 10년, 20년 뒤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떠밀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의 작은 실천과 준비가 먼 훗날 당신과 당신, 가족의 웃음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 배우자와 함께 우리의 노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부터가 그 행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박영식, 김수님 부부의 삶, 월 14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모습이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셨죠? 안타깝게도 이게 우리나라 노년층의 보편적인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년째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나라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66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에 4분 가까이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들 평균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숫자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이 가시죠. 박영식 할아버지 부부의 삶이 바로 이 차가운 통계가 말해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인 셈입니다. 두 분이 한 달 수입이라고는 국민연금 92만 원에 기초연금 32만 원이 전부인데 이걸로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기도 버겁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에 받는 돈이 평균적으로 67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물론 30년 넘게 꼬박꼬박 내신 분들은 평균 157만 원 정도 받으시지만 부부가 둘 다 넉넉하게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박영식 할아버지처럼 허리가 아파도 폐지를 주우러 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얼마 되지 않으니 상황이 나아지기는 힘든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지잖아요. 특히 병원비가 정말 무섭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한 분이 1년에 쓰는 병원비가 평균 543만 원이래요. 전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 어르신들이 쓰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수술비나 검사비는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사례에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검사비 앞에서 망설이시던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인 거죠. 여기에 자식들, 손주들 결혼식이다 환갑이다 해서 챙겨줘야 할 경조사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부담감으로 또 자책감으로 이어지니 더 힘든 거고요. 반면에 경기도 양평의 최진혁, 이미숙 부부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교감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최 선생님의 공무원연금 월 350만 원. 앞서 말씀드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나죠.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인 셈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3층 연금이라는 걸 준비하셨다는 점이에요.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건데 1층에 국민연금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2층에 퇴직연금, 그리고 3층에 젊었을 때부터 수입의 20%씩 떼어서 차곡차곡 부어온 개인연금까지 이렇게 3층으로 튼튼하게 집을 지어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었고 손주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선뜻 내주실 수 있었던 거죠. 별도로 모아두신 비상금 통장도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결국 돈 걱정이 없으니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 쓸 수 있고 사진이나 서예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활기차게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돈을 모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채워나갈 것인가를 설계하는 인생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보신 두 부부의 이야기는 지금 대한민국 노후의 빛과 그림자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쪽은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다른 한쪽은 품위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간극을 줄이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3층 연금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산을 조금씩 현금으로 바꾸고 갑작스러운 병원비에 대비해 실손보험 같은 최소한의 보호막은 꼭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공적연금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어르신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박영식 할아버지 부부처럼 눈물 흘리는 분들이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박영식, 김수님 부부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분들을 위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바로 불안정한 소득 문제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인 안전망이 우리 생각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면 한 달에 최대 34만 4천 원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죠. 그리고 박영식 어르신처럼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는 무려 110만 개나 되는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요.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9만 원 정도 받는 공익활동부터 60시간 일하고 63만 원을 받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까지 종류도 다양해서 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하면서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번듯한 내 집은 있는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이 부족해서 힘든 분들, 소위 하우스푸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주택연금, 다른 말로 영모기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거기서 평생 살면서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는 거예요. 2025년부터는 가입 기준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스스로 미리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신 최진혁 선생님 부부처럼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에만 의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차곡차곡 3층으로 연금을 쌓아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 역시 단순히 돈만 들이는 일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의 오랜 경력과 지혜를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은 정말 남의 일이 아닌 살인적인 의료비 부담 문제입니다. 박영식 어르신처럼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다 치료비다 해서 목돈이 훅 나가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건데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으면 나라에서 그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상 나온 돈은 전액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어르신은 2025년에 1년 동안 병원비로 89만 원 이상 쓰셨다면 그 초과된 금액은 전부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이라고 해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박영식 어르신이 값비싼 CT 촬영을 하셨더라도 이 제도를 알았다면 의료비 부담을 정말 크게 덜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무인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게 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씻겨드리고 밥도 차려드리고 장도 봐주는 등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걸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겠죠. 여기에 서울시의 어르신 복지교통카드처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임플란트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같은 걸 추가로 지원해주는 곳도 많으니까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고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도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미리미리 찾아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최진혁 선생님 부부처럼 실손보험 같은 민간 보험을 최소한이라도 하나쯤 준비해두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현명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입니다. 돈이 없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위축되기 마련이죠. 손주 결혼식에 갈 차비, 축의금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셨던 박영식 할머니 부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사회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생활관리사분들이 주기적으로 집에 찾아와서 안부도 확인하고 외로운 어르신들의 말벗도 되어주고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주거나 공과금 납부처럼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줍니다. 2025년부터는 이 서비스가 더 확대돼서 주변에 기댈 곳 없는 어르신들을 더 촘촘하게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가장 친근한 사랑방, 바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따뜻한 점심도 해결할 수 있고 서예나 컴퓨터, 노래교실처럼 재미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최진혁 선생님 부부가 사진과 서예를 배우면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런 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보약이 되는 셈이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그저 남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넓혀가는 시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요. 돈을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과 건강한 여가 활동이라는 겁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새로운 걸 배우고 동네 사람들과 꾸준히 어울리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결과적으로는 병원 갈 일을 줄여서 의료비까지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보신 두 부부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부터 스스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노력과 혹시라도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함께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이 품위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나온 길 위에 새겨진 발자국마다 사연이 있고 깊어진 주름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네. 거친 바람 견뎌내며 굽어진 등 위로 이제야 따스한 햇살 한 줌 스며드는 시간. 우리는 그것을 노년이라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서로 다른 노후를 마주한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한평생 성실히 살아오셨지만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고단한 하루와 갑작스런 병원비 앞에 끝없이 작아지는 어깨를 감내해야 했던 박영식, 김수님 부부. 그리고 젊은 날의 땀방울을 차곡차곡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쌓아 올려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그리며 웃음꽃을 피우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황혼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계시는 최진혁 선생님 부부. 두 분의 삶을 가른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기댈 수 있는 세상의 온기를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온기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했는가의 차이였을지 모릅니다. 손주의 결혼식에 가는 길, 차비와 축의금이 부담스러워 발걸음을 망설여야 했던 그 막막함과 서러움을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값비싼 검사 비용 앞에서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문을 나서야 했던 그 참담한 심정을 우리가 어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님, 어머님, 이제는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을 뿐 우리 사회는 험난한 인생의 마지막 고갯길을 넘고 계시는 당신의 지친 손을 잡아줄 따뜻한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생활을 채워주는 기초연금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이며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무대입니다. 병원비 고지서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 괜찮다고 긍을 토닥여주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고 거동이 불편한 몸을 따뜻하게 씻겨주고 살뜰히 보살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고마운 손길도 있습니다. 최진혁 선생님 부부께서 누리고 계신 행복이 결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행운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이라는 단단한 집을 지어 올린 지혜와 실손보험이라는 작은 우산을 미리 준비해두었던 현명함, 그리고 무엇보다 동네 복지관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좋은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던 그 용기. 바로 그것이 오늘 두 분의 얼굴에 저토록 환한 웃음을 피워낸 진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살가운 말 한마디에 있고, 복지관에서 배운 서예로 서툰 솜씨로나마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소소한 기쁨에 있으며, 아픈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에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생활관리사의 부축을 받으며 함께 걸어가는 든든함 속에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만 용기를 내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 동네 주민센터와 노인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따뜻한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마련해준 좋은 제도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주어진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나 스스로 나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님, 어머님,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좌절과 한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저 쓰러져가는 노을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물들기를 저희가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이 존중받고 당신의 모든 순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희는 그 길에 가장 따뜻한 동행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너무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인 믿고 노후자금 모두를 잃은 60대 부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들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아. 내가 보장해. 30년 지기 친구의 이 한마디에 피땀 흘려 모은 6억 원이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부산의 사연을 들으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나요? 이거 정말 좋은 기회야. 다 같은 교회 식구인데 설마 거짓말하겠어? 가깝다는 이유로, 잘 안다는 이유로 건네는 달콤한 말에 마음이 흔들려 본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는 믿음이 주는 따뜻함 속에서 안심하지만 바로 그 믿음을 파고드는 가장 잔인한 덫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은퇴를 앞둔 등 우리 세대를 노리는 관계형 투자 사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평생 모은 돈을 넘겨주고 내 전부를 잃게 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시고 소중한 내 노후를 지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영우입니다. 제 옷장 한쪽 구석에는 아직도 낡은 회색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소매 끝은 닳고 허리 라인은 늘어졌지만 저는 그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출근할 때마다 입었던 제 인생의 상징 같은 옷이거든요. 저는 광주의 한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매출이 꾸준했고 사람들도 따뜻했어요. 출근길에 늘 커피 한 잔 사들고 들어가던 그 사무실. 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며 인사하던 후배들의 목소리. 지금도 문득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33년을 일하고 퇴직한 게 2022년 봄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3억 2천만 원. 평생 모은 저축과 합치면 약 4억 원 정도였죠. 아내 이선희 씨와 단둘이 사는 집은 전세였고 이제는 빚도 없으니 조금은 여유롭게 살자. 그게 제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퇴직 후 첫 해는 참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평일 오후엔 동네 체육관에서 탁구도 치고 손주가 놀러 오면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지 퇴직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 무렵 교회가 제 유일한 사회생활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평일엔 시니어 성가대에 나가 노래를 했죠. 거기서 저는 이상우 집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교회에서는 참 인기 많았어요. 헌금도 많이 내고 늘 사람들 밥을 사주고 무엇보다도 말투가 부드럽고 신앙심 깊어 보였죠. 그 집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좀 쉬셔야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닙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퇴직 후 공허했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난 후였어요. 이상우 집사가 다가와 커피 한잔 하자며 절 불렀습니다. 교회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끼리 작은 부동산 펀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분들도 몇 분 참여하셨고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가 내미는 미소와 말투는 묘하게 신뢰를 줬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 부장님. 이건 단순 투자라기보다 교인들끼리 공동재산 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나은 수익이 나옵니다. 월 1.2%요. 월 1.2%. 그 말에 머리가 멈췄습니다. 퇴직금 3억을 넣으면 매달 360만 원. 그 돈이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생활비 걱정은 없겠구나. 잠시 그런 계산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 감각이 돌아왔죠. 이상우 집사님,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순 없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 그건 교인들 사이에선 거의 신의 보증서 같은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이상우 집사가 말인데 말이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또 누가 돈 얘기만 하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교회 사람이라도 조심해야 해. 요즘 사기 많잖아.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 집사는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야. 나보다도 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아내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상우 집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이번 주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시간 되세요?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데 같이 가보시죠. 교회 권사님들도 몇 분 참여하세요. 그 말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라면 뭔가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아내와 함께 교회 강당으로 갔습니다. 강당 안에는 이미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들도 보였어요. 헌금위원 박 권사님, 찬양대 한상철 형제, 모두 반가운 얼굴이었죠. 단상 위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 자신을 유경은 실장이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허가를 받은 지역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대형 건설사와 계약이 완료됐고 투자자분들께는 매달 고정 수익률 1.2%를 보장해드립니다. 화면에는 건설 현장 사진, 도면, 계약서, 심지어 공증서까지 떴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또렷했고 모든 자료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죠. 원금 보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오늘 오신 분들께는 공증 사본도 드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말 너무 매끈하지 않았어? 진짜라면 왜 굳이 교회 사람들만 모으겠어?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났죠. 당신은 왜 항상 부정적으로 봐?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이상우 집사도 이미 넣었대.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매달 들어올 이자를 상상했습니다. 360만 원. 한 달에 그 돈이면 손주 학원비도 대주고 아내에게 여행도 선물할 수 있겠구나. 이튿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3억 원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직원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액이요? 큰 금액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을 만한 곳이에요. 그날 3억 원이 유경은 실장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인쇄된 문서 위에는 도장이 선명했고 하단엔 공증 완료라는 붉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이 지나던 날 정확히 360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자를 확인하던 순간
제 입에서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봐, 당신.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째, 3달째도 이자는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이상우 집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이제 좀 편해지셨죠? 그의 미소는 한없이 따뜻했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모든 따뜻함이 함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 낡은 정장이 이제 더 이상 출근복이 아니라 후회의 증표가 될 거라는 걸. 3달째 이자가 정확히 들어오자 제 마음속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됐다. 평생 이렇게만 들어오면 걱정 없겠다. 그때부터는 오히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신 말 틀렸잖아. 이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데. 아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맞았네. 이제 제발 무리하지 마요. 그 말이 마지막 경고였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넷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이상우 집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김 부장님, 이번에 2차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처음 참여하신 분들만 혜택을 드린대요. 월 1.5%로 상향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3억 넣었는데 더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추가로 2억 넣었습니다. 김 부장님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말. 그건 제가 평생 들어온 어떤 말보다 달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3억도 큰 돈인데 또. 그 사람들 진짜 믿어요? 여보, 1년만 참아보자. 월 700만 원이면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게 하나님인지 돈인지 나 요즘 그게 헷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이성을 이겼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1억 5천만 원을 인출해 다시 송금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비상금 1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달, 통장엔 여전히 이자가 정확히 찍혔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때까진요. 7월 어느 일요일, 예배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이상우 집사를 찾았는데 그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집사님 안 오셨어요? 옆자리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몇 주째 안 보이던데 어디 출장이라도 가셨나 봐요.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5개월째 되는 달, 통장에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월요일에 들어오겠지.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유경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히 이상우 집사에게 연락했지만 역시나 불통이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회색 체크 2개만 떠 있고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요. 제발 좀 멈추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일시적으로 문제 생긴 걸 거야. 하지만 일주일 후 같은 투자자였던 교회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혹시 이번 달 이자 들어왔어요? 저희는 안 들어왔어요. 유경은이 사무실도 비워졌대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바로 강남 오피스텔 주소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혀있던 HK자산개발 12층 1207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엔 먼지만 가득했습니다. 간판도 표지판도 없었어요.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깜깜했습니다. 여보세요, 유경은 실장님, 안에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옆방에서 나오는 경비 아저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찾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네, 여기 회사 있었잖아요. HK자산개발이라고. 그 사람들요? 벌써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야밤에 짐 다 빼더니 다음 날엔 열쇠 반납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엔 잔액 87만 3천 원. 그 숫자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묵묵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혹시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 날렸어, 전부 다. 아내는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정장이 걸린 옷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옷은 이제 출근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너진 증거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관계형 투자 사기가 많습니다. 이미 자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사라졌어요. 솔직히 찾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죄송하지만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밖은 어둑했고 노을빛이 떨어지는 도로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젠 어쩔 거예요? 몰라, 그냥 몰라. 우리 월세도 못 내요. 내일 새벽부터 나가볼게. 경비 일이라도 찾아봐야지.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아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낡은 정장을 꺼내 입습니다. 무릎이 늘어난 그 바지를 다림질하며 이 옷이 마지막으로 나를 지탱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하면 밤새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택배를 정리하고 간혹 주민들이 수고하십니다. 인사할 때마다 고개를 깊이 숙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은 240만 원. 아내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합니다. 우린 합쳐서 한 달에 400만 원 남짓을 법니다. 그중 월세 60만 원, 공과금 30만 원. 남은 돈으로 겨우 밥을 먹습니다. 퇴직 전엔 그렇게 돈을 벌면서도 불평했는데 이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경비실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칩니다. 피곤하고 초라한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해야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우 집사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제 탐욕을 받으니까요. 어느 날 예배 후 새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분별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괜찮아요? 응, 이제는 조금 편해졌어. 그날 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정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옷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증거였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가 달콤한 말로 안전한 투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말 뒤엔 언제나 욕심과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저처럼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닫기 전에 제발 멈추십시오. 믿음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정혜성, 올해 66살입니다. 제 옷장 한쪽에는 아직도 매일 다려 입던 네이비색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옷은 제가 30년 동안 다녔던 전자부품 대기업에서 퇴직하던 날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퇴직식이 끝나던 날 젊은 후배가 제게 말했죠. 부장님, 이제부터는 진짜 인생 즐기셔야죠.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출근이 아니라 인생의 출발이지. 저는 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품질관리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적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쳐 약 3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아내 박연주 씨는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다 2년 먼저 퇴직했고 지금은 텃밭을 가꾸며 소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퇴직 직후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낯설 줄 몰랐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일부러 출근하듯이 동네 산책을 다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편의점 앞을 지나가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렇게 일상의 루틴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 무렵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은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은행에 돈 묵혀두냐? 주식해야지. 이자율이 몇인데. 이번에 교회에서 좋은 투자 모임 생겼다더라. 이런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30년 지기 친구까지도 저를 설득했죠. 혜성아, 이번에 진짜 안전한 자리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100% 확실하다더라. 그 말을 듣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은행 이자가 연 3% 남짓한 시절. 주변은 모두 투자로 돈을 번다고 떠들어대니 저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식탁에 앉아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애들 다 투자하더라.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당신 평생 위험한 일 한 번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우리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지금 와서 남 따라하다가 잃으면 우리한텐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없다. 그래, 이제는 회복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나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제 노후 자산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생활비 계좌, 하나는 비상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장기 투자용 계좌였습니다. 생활비 계좌에는 2년치 생활비인 7천만 원, 비상금은 의료비를 대비해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ETF와 채권형 펀드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수익률은 높지 않았지만 대신 안정적이었죠. 이 결정은 주변 친구들에게 비웃음을 샀습니다. 에이, 그렇게 소심해서 언제 부자 되냐? 요즘 60대들도 코인 한다는데 너무 보수적이야.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저마다 새로운 투자 이야기를 하며 떠들어댔습니다. 어떤 친구는 고수익 부동산 펀드에 들어갔고, 어떤 친구는 새로 생긴 리조트 분양 사업에 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ETF 배당금과 이자 45만 원을 보며 마음 한편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말 물가가 폭등하고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생활비가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우리 이대로 가면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을 조금 더 불려야 하나? 아니면 더 아껴 써야 하나? 그때였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이번에 정말 괜찮은 부동산 펀드 있어요. 시니어 투자자 우대 상품이라 원금 보장도 된다네요. 순간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달콤했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여보, 또 누가 이상한 얘기했죠? 아니, 교회 집사님이 괜찮은 자리라고 해서. 아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봤잖아요. 교회 사람 믿었다가 돈 잃은 분들 이야기. 우리 절대 그 길은 가지 말자고 약속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뉴스에서 봤던 관계형 투자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그중엔 나이도 형편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낡은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입던 그 옷, 이제는 잠깐 입으면 목덜미가 간질간질하지만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혜성아, 너는 평생 일로 가족을 지켜왔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판단으로 가족을 지켜야 할 때다. 다음 날 저는 교회 집사님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정 부장님, 이번 건 진짜 안전한 건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조심해야죠. 세상에 진짜 안전한 투자는 없잖아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정 부장님답네요. 요즘 보기 드문 분이세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들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만큼은 늘 평온했습니다. 2025년 봄, 제가 교회 앞을 지나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몇 달 전, 저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던 그 집사님이 벤치에 앉아 있더군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 부장님 그때 그 일 기억하시죠? 네, 왜요? 잘 되고 있나요? 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망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다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자 잘 들어오길래 다들 믿었죠. 그런데 3달 전부터 입금이 끊기더니 대표가 도망쳤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겠지.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멈춰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말에 제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말렸잖아요. 내가 그 말 안 들었으면 우리도 지금 저 사람들처럼. 우린 그날 말없이 거실 불을 끄고 오래도록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족의 평온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 후로 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을 단순히 모은 돈으로 보지 않고 인생을 다시 세우는 자본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 끝에 우리는 소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월세 대신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서울 외곽이지만 교통이 괜찮은 신도시의 25평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빼고 퇴직금 일부를 보태 1억 6천만 원에 구입했죠. 대출은 최소화했습니다. 이제는 빚 없는 집에서 살자. 그게 제 인생 2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는 장기 배당 ETF를 꾸준히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꾸준히.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매달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운 질서의 증거 같았습니다. 물론 불안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2024년 말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ETF 수익률이 잠시 마이너스를 찍었죠. 주변 친구들은 다들 겁을 먹고 팔아치웠습니다. 그때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 버틸 때야. 그건 퇴직 전 회사 품질팀에서 수없이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좋은 결과는 늘 기다림의 끝에서 온다. 그리고 2025년 드디어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연금 가치가 떨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과 절약된 생활비 덕분에 생활은 단단하게 유지됐습니다. 요즘은 새벽마다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그 길의 끝에는 작은 호수가 있고 그 옆 벤치엔 늘 같은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친구들이죠. 그중엔 몇 년 전 관계형 투자에 휘말려 지금도 알바를 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야, 정 부장. 너만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성공이야. 그냥 안 망했을 뿐이지. 제가 웃으며 대답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안 망했다는 게 곧 성공이니까요. 올해 봄, 저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과목 이름은 시니어 재무일기. 누구에게 투자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돈을 지킬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처음 강의하던 날 6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정 선생님, 그럼 결국 투자 안 하는 게 답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투자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투자는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알아야 돈이 나를 삼키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뭉클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재무 조언이 아니라 제 인생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벚꽃이 피는 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예전처럼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응. 옛날엔 늘 돈 걱정했는데 이제는 웃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행복이란 결국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구나. 요즘도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며 퇴직식 날 입었던 그 네이비색 정장을 바라봅니다. 이젠 좀 낡았지만 여전히 다려져 있습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느낍니다. 내가 욕심을 이긴 날이 바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다. 친구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정 부장, 넌 왜 그렇게 소심하냐? 그 나이에 모험 좀 해봐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젠 모험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할 나이야. 퇴직 후 5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은행 이자와 ETF 배당으로 한 달 약 60만 원, 아내의 국민연금 80만 원, 그리고 제 퇴직연금 월 90만 원으로 월 230만 원의 고정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적지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게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게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건 안전하다, 나를 믿어라라고 말할 때 그 말 속엔 언제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3억을 잃고 후회 속에 살아가지만 또 누군가는 그 3억을 지켜 가족과 웃음을 나눕니다. 둘의 차이는 용기가 아니라 멈춤의 지혜였습니다. 진짜 성공한 노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의 행운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정혜성 씨의 선택은 특별한 운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되는 현명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국민 중 노후 소득의 40% 이상을 국민연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무려 61%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 수령액의 평균은 월 63만 원대에 불과하죠. 즉, 대부분의 노년층이 최저 생계비 수준의 연금으로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는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돈이 새지 않게 막는 시기라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에 발표한 노후 생활 실태 및 자산 조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후의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수익 투자 경험이 아니라 지출 관리력과 부채 회피율이 높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 중 투자 손실을 경험한 비율은 약 27%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지인 추천이나 관계형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손실 없이 꾸준히 자산을 유지한 가구의 80% 이상은 정기적 금융상담 혹은 저위험 자산 분산 투자를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돈을 버는 법보다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 결국 노후의 승자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급자 중 약 40%가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금융소득이 없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고령층의 절반 가까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혹은 근로소득, 의존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노후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산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한 사람들, 즉 정혜성 씨처럼 현금 흐름이 명확한 투자 방식을 택한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 매달 일정한 배당과 이자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소득 불안감이 낮고 우울감이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OECD가 2024년 말 발표한 고령층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층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 수익률이 아닌 자산의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즉,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느냐가 행복도를 좌우했다는 것이죠. 특히 한국처럼 자영업 비율이 높고 금융사기 노출률이 높은 나라에서는 고수익을 좇는 투자 습관보다 리스크 관리 중심의 자산 구조가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세계은행도 같은 보고서에서 강조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 습관에서 비롯된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시니어 세대가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는 뭘까요? 금융감독원이 2025년 초 발표한 고령층 금융피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발생한 금융사기 피해자 중 60세 이상이 43%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계형 투자 사기와 지인 권유형 고수익 상품 피해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즉, 은퇴 후 인간관계를 통해 들어온 투자 권유가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자의 최대 리스크는 금융 지식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오염이다. 즉,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어 생기는 손실이 가장 치명적이라는 뜻이죠. 반면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대 이상 중 저위험 자산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사람들의 평균 자산 유지율은 87% 이상으로 고수익 투자형 그룹의 6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ETF나 리츠 등 분산형 투자 자산을 보유한 그룹은 2023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기에도 평균 3.4%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불린 게 아니라 리스크를 버틴 결과였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행동심리의 차이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퇴직세대의 재무행동 패턴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투자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즉흥적 결단을 내렸던 반면 성공적으로 자산을 유지한 그룹은 투자 전 평균 21일 이상 검토 기간을 거쳤다고 합니다. 즉, 충동 대신 기다림이 자산을 지키는 핵심 행동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 정혜성 씨의 사례는 통계적으로 아주 전형적인 안정형 노후 성공 모델에 속합니다. 퇴직 후 5년 이내 재산 손실을 경험하지 않은 60대 남성의 평균 특징을 보면 부채가 없고 1억에서 3억 사이의 자산을 예금 또는 분산형 금융상품으로 보유하며 가족과의 의사소통 빈도가 높은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안정 구조를 함께 설계한 결과라는 뜻이죠. 해외 연구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Senior Financial Resilience Report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70% 이상이 고위험 투자 대신 장기적 배당자산 또는 연금, 기반 자산을 유지할 때 심리적 안정감과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불안한 투자 습관이 있을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상승하고 수면의 질과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습관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요인이 되는 셈이죠. 이 모든 통계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현명한 노후는 운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라는 겁니다. 고위험 상품을 거절하고 관계형 유혹을 끊고 꾸준히 자신의 자산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결국 노후에도 인간다운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죠. 2025년의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4%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은퇴 후 후회되는 일 1위로 무리한 투자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놀랍게도 간단했습니다. 그저 남이 하라는 걸 하지 않았다. 그 단순한 원칙 하나가 한 세대의 노후를 바꾼 겁니다. 결국 정혜성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수많은 연구가 확인한 현명한 멈춤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 역시 이 멈춤이라는 단어 하나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걸 수많은 사례들이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가 고령층의 금융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조금씩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는 고령층 금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제도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금융사기나 투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거치게 하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실제 상담을 통해 이 상품이 본인 상황에 맞는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전국 200곳 이상 지역 복지관과 연계해 고령층 금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북구 같은 지역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곳에선 어르신들이 직접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내가 가입한 상품이 안전한지를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시니어 금융생활 안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정서적 고립과 생활 위기를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특히 70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에는 방문 금융안전 도우미를 파견해 금융상담과 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제로 광주광역시와 전주시에서는 이 제도를 지역 맞춤형으로 확대해 고령층이 금융뿐 아니라 건강과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 북구청은 노후 안심상담소를 운영하며 연금, 건강보험, 금융사기 예방까지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는 시청 내에 고령자 재무상담실을 만들어 퇴직자들이 안정적으로 노후 설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실제 재정 지원과 교육으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년부터 시니어 금융생활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50대 이상 시민들이 퇴직 전부터 투자 리스크와 재정 계획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어르신 권익센터 내에 금융피해 회복지원단을 신설해 이미 피해를 본 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노후의 불안감을 줄이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 정책에 더해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째,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반드시 가족과의 공동 검토를 하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지 않고 자녀나 배우자와 상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가능성이 40% 이상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둘째, 예상 수익률보다 원금 보전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보다 지키는 게 먼저라는 태도가 결국 평생의 자산을 지켜줍니다. 셋째, 지역 복지관이나 시청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은 무료이고 실제로 참여자들의 금융사기 노출률이 일반인 대비 절반 이하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늘어난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후견인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금융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이나 지정된 후견인이 함께 동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2024년 이후에는 지방정부가 직접 후견인 역할을 대신하는 공적 후견 서비스를 확대해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도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국은 시니어 자산보호법을 통해 60세 이상 투자자의 모든 고위험 상품 가입 시 반드시 48시간 재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습니다. 이 제도는 충동적인 결정을 막고 투자 사기 피해를 35% 줄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Eld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라는 기관을 설립해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피해금을 회복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도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지만 결국 제도와 교육을 통해 해결의 방향을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투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나의 재정을 다시 구조화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흐름을 점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출과 위험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설령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지자체는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골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주치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농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태블릿을 지원해 온라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시작점입니다. 돈을 지키는 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제도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바로 멈춤과 점검의 습관입니다. 믿음이 아닌 확인, 감정이 아닌 계산, 그리고 유혹이 아닌 기다림. 그 3가지를 지킬 때 인생의 마지막 장은 평화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진 돈 정말 안전한가? 그 한 번의 점검이 앞으로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 대신 평온을 선택하는 그날까지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걸음 멈췄을 뿐인데 길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흔들었고 한 번의 망설임이 삶을 지켜냈습니다.
바람은 늘 불었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했던 나무만이 끝내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한 사람은 믿음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평생의 노력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마주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욕심을 이기고 유혹 앞에서 멈추며 가족의 미소와 평온을 지켜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똑같은 나이였고 똑같이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선택에서 한 사람은 조급함을, 다른 한 사람은 기다림을 택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인생의 무게를 갈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의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라는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한 문장으로 지킬 수도 있죠. 정혜성 씨는 그 멈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멈춤이 그의 노후를 지켜준 마지막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믿고, 친구를 믿고, 사회를 믿고, 신을 믿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믿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남의 말보다 내 판단을 믿는 용기, 그게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잃고 후회하며 그땐 몰랐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멈추고 돌아보며 다행이에요. 그때 멈춰서라고 말합니다. 두 문장의 차이는 시간으로는 단 하루일지 몰라도 삶으로는 평생의 간극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 70대는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가난을 버텼고 IMF를 견뎠고 자식 세대의 기둥이 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분들이죠. 하지만 그 강함 속에는 여전히 혹시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불안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남들과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니까요. 행복한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혜성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평화를 모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인생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뉴스의 숫자에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걸어온 길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단단히 살아내는 삶. 그게 진짜 부자이고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지갑 속 잔액이 줄어드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잔액이 사라지는 겁니다. 가족과 웃을 수 있는 마음, 하루를 감사히 여길 수 있는 여유, 그 마음의 잔액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분히 부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유혹을 만납니다. 이건 안전해요. 이건 기회예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지켜야 할 건 기회가 아니라 내 인생의 평화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정혜성 씨가 제게 했던 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달리기보다 숨 고르기가 중요하더라고요. 잠시 멈추는 그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숨 고르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 이제는 걱정 대신 평온으로 나이 들고 싶다. 그 평온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빛나길 바랍니다.